백족이고요. 백족. 우리 생활과 신소재. 앞에서는 이제 생명체를 이루는 그런 물질들을 알아본 거고, 생명체 구성 물질과 다양성. 우리 생활과 신소재. 자, 이게 새로운 소재가 뭐 개발이 돼야지 뭐 어떤 혁명적인 일이 생깁니다. 혁신적인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인류가 발달할 때마다 신소재를 발견하거나 개발하면서 획기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신소재를 발견하거나 개발하면서 오늘날까지 문명을 발전시켜 왔다. 석기 시대 때는 이제 석기를 활용하다가 누군가 이제 청동기를 만든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사실 청동기를 만든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일단은 이 청동은 또 합금이기도 하고 어떻게 했을까 신기하긴 한데, 일단 구리 광석 같은 게 있어야 되고요. 주석은 따로 이제 그게 눈에 띄나? 하여튼 구리랑 주석을 섞어서 합금을 만든 거야. 구리는 그래도 눈에 띌 거야. 이게 색깔도 좀 다르고, 일단 구리는 좀 더 안정한 물질이어서 이거를 이제 구리 광석에서 추출하기가 더 쉽습니다. 주석이라고 하는 거는 보고 알았을까요? 아무튼 이 둘을 섞어서 좀 단단하게 금속을 만드는 겁니다. 구리만 가지고는 이게 물렁물렁하기 때문에 이걸 뭘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청동을 만들었습니다. 청동을 만들었고 청동기 시대가 열렸다. 근데 철이 더 많기는 하거든요. 이 구리보다는 철이 더 많아요. 그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 중에 뭐 암석이 제일 많고, 암석은 규소와 산소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 그 다음에 철인데, 철은 재련을 하는 게 어려웠던 거예요. 이게 온도가 되게 많이 높아야지 철광석에서부터 철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구리는 한 3000년 전부터 그 기원전환 그 정도부터 이제 사용했었고, 철기 시대가 될 때는 한 1000년이었나요? 하여튼 그때 정도부터, 히타이트 쪽인가요? 그때부터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약간 빨간색 돌멩이 같은 걸 주워다가 가열을 뭐 1300도 이상 해요. 그러면 거기서 빨간 쇳물이 나와. 그거를 굳혀가지고 뭐 칼도 만들고 뭐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되게 획기적인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철기 문명이 발달하면서 농업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사실 청동기 시대 때는 청동은 되게 귀한 거여서 구리는 철보다 많지를 않아요, 일단. 그래서 요거는 뭐 제사장이라던가 되게 귀중품 같은 거였고, 청동기는 청동기 시대에도 사실 농기구는 돌을 이용해서 뭐 간석기라던가 이런 거 이용하는 거지, 청동을 농기구로 사용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아무튼 철기 시대가 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막 모기도 많이 만들고 농기구도 많이 만들고, 농기구 만드니까 이제 농업 생산량도 증가하고요. 인류 문명이 확실하게 바뀌죠. 이렇게 신소재를 개발하면서 문명 발달이 있어 왔다라는 거. 그래서 소재는 생명체를 통해 얻는 유기재료와 유기물, 지각에서 얻는 그런 물질을 기본으로 하는 무기재료가 있다. 뭐 대학교 가면 무기재료학과라는 게 있습니다. 무기재료학과. 근데 무기재료학과는 무기를 만드는,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사실 무기재료를 뭔가 개발하고 이런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뭐 금속이나 비금속 재료 이런 거는 무기재료학과고요. 유기재료는 목재나 가죽이나 고무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신소재의 기존 재료보다 더 뛰어난 성질을 가지거나 기존의 재료에서 없는 새로운 성질을 가지는 재료를 신소재라고 합니다. 신소재 개발
뭐 여러 가지 이제 물리적인 성질을 개발하기도 하고요. 강도나 밀도나 녹는 점, 끓는 점, 뭐 비열, 전기, 전도성, 자성, 굴절률 뭐 이런 것들을 개선해서 새로운 소재를 만들 수가 있죠. 그 신소재 개발 엄청 중요하다. 문명 발전과 소재의 발달은 이제 한꺼번에 같이 이루어져 왔고 신소재 개발은 엄청 중요합니다. 예. 뭔가 획기적인 발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소재가 개발되면. 그런 신소재 가운데 초전도체라는 게 있습니다. 초전도체. 초전도 현상과 초전도체. 물론 이제 이 초전도 현상이 뭐 발견되고 이거는 꽤 오래전 일입니다. 거의 뭐 100년 전 일인데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 거죠. 열심히 연구하면서 특정 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현상을 초전도 현상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성질을 갖는 물체를 초전도체라고 하는데 원래 금속 같은 경우에 뭐 원자들이 있고요. 전자들이 이렇게 지나갈 때 전자가 부딪히면 저항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가열을 하면은 원자의 그 진동이 더 심해지면서 저항이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가열을 하면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증가를 해요. 가열을 하면. 그러니까 근데 온도를 낮추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낮추면은 저항이 내려가다가 갑자기 저항이 아예 빵이 되는 그런 현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항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이상하죠. 분명히 원자가 있을 텐데 전기 저항이 0이 됩니다.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초전도 현상이라고 하고 그때 온도를 임계 온도라고 하고 임계 온도라고 하고 그게 이제 처음 발견된 거는 이제 수은에서부터. 수은이 액체 금속이잖아. 액체 금속. 그러니까 수은이 액체인데 전기가 통합니다. 금속이기 때문에. 수은 같은 경우에 4.2 켈빈 4.2 켈빈이면 거의 마이너스 273에서 4.1 빼야 되니까 뭐 더해주면 되거든요.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한 269도 뭐 요 정도 되는 거예요. 4.2 켈빈이면 마이너스 한 269도씩. 엄청 낮은 온도죠. 여기까지 낮추는 것도 어려운데 하여튼 그렇게 해야지 전기 저항이 0이 돼서 전류가 엄청 많이 흐른다라는 거예요. 전기 저항이 0이 되고 그래서 요거는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건 좋은데 온도를 너무 낮춰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거를 연구를 통해서 4.2 켈빈에서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던 것들을 더 상온에 가까운 온도에서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도록 연구하는 거죠. 101쪽이 하고 있어요. 선생님 영상을 이제 올리긴 했는데 내가 깜빡하고 늦게 보냈었는데 네, 앞에는 좀 봐주시고요. 마이스너 효과.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고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면 외부 자기장에서 자기장을 밀어내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거꾸로 한 것 같긴 한데 내가 봤을 땐 얘가 뭐 상관없긴 한데요. 얘가 초전도체 같은데 얘가 사실 상관없긴 한데 얘가 초전도체 같아. 보통 이렇게 만들거든요. 초전도체를. 요 밑에 있는 게 자석 같아요. 지금 내 생각에는. 자, 그럼 아무튼 자석이 뭐 N극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N극, S극 있을 거 아니에요. 밑에 자석이. 초전도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그 3학년 때 배우긴 하죠. 중학교 3학년 때. 얘가 만약에 밑으로 내려와야 돼. 중력 때문에 내려올 거 아닙니까? 내려오는데 자기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자기장 변화가 생기잖아. 그 자기장 변화가 생기는 거에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요쪽이 N극이 되게끔 손가락 아래로 하고요. 엄지손가락.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얘가 이렇게. 근데 얘가 전기 저항이 없다 보니까 보통은 중력이 세면 그냥 뚝 떨어질 텐데 전기 저항이 없으니까 전류가 엄청 잘 흐르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만약에 이게 그냥 자석이라면 이게 밀쳐내거나 그럴 거예요. 그냥 튕겨져 나갈 거예요. 근데 얘가 자기장을 이렇게 밀어내는 쪽으로 전류가 흘러서 유도가 되기 때문에 전류가 흘러서 자기장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 고정되고 그냥 떠 있어요. 떠 있어. 그러니까 얘가 벗어나려고 하면은 그거에 반대되는 쪽으로 전류가 흐르고, 얘가 내려오려고 하면은 그거에 반대되는 쪽으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마이스너 현상이라고 하는 게 생기고, 그러니까 외부 자기장을 밀어낸다. 외부 자기장을 밀어낸다. 그러니까 떠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전류가 잘 흘러서 전기 저항이 0이 되고, 그렇게 해서 얘가 둥둥 떠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센 전자석이 되는 거죠. 되게 센 전자석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저런 걸 이용해서 이제 자기 부상 열차를 만드는 거죠. 되게 센 전자석을 만들어서 띄우는 거예요. 열차를. 그렇게 만들 수가 있다. 초전도체는 전기 저항이 0이 되기 때문에 강한 전류를 흐르게 하여 강한 자기장이 생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자기 공명 장치, MRI 장치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 여기 코일 같은 게 있고, 코일 같은 게 있고요. 여기 약간 이거 같긴 한데 액체 헬륨 같은 게 이런 게 있어요. 액체 헬륨. 액체 헬륨으로 차갑게, 이게 MRI 장치가 엄청 차가워요. 추워요. 이 방에. 그다음에 MRI 찍으러 들어가 봤는데 덜덜덜 떨었어요. 추워가지고. 왜냐면 온도를 낮춰야지 초전도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MRI 장치나 자기 부상 열차, 이게 다 강한 전류가 흐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핵융합 장치에 이제 독화막이라고 하는 장치가 있는데, 핵융합 반응을 하려면 엄청 고온을 유지를 해야 돼요. 한 1000만 도씨 이상이 돼야 됩니다. 1000만 켈빈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다 녹아버릴 거 아니에요? 얘가 1000만 켈빈이면. 근데 여기가 이제 자기장이 있어요. 자기장.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자기장 안에 플라즈마 상태가 되는 그런 온도 높은 것들을 여기 가둬둘 수가 있어요. 초전도체로 만든 강한 자기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핵융합 장치에도 저 초전도체가 쓰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강한 전류를 흐르게 하는, 굳이 구분을 하자면 얘는 전기 저항이 0이 돼서 강한 자기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성질을 이용한 장치고, 요 세 개는. 근데 전기 저항이 0이라는 거는 전류가 흐를 때 열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구리선 같은 거 막 전기가 많이 흐르잖아. 그럼 열이 발생해. 그럼 저항도 커지는데 열이 발생하지 않고, 그럼 전력의 손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송전선에도 이용됩니다. 그러니까 기껏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 뭐 저기 우리나라의 그 뭐 울산이나 뭐 이런 원자력 발전소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전기를 써야 돼. 송전선 타고 옵니다. 오다가 손실이 있는 거예요. 전력 손실이. 근데 그 전력 손실을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송전선을 만들면. 근데 물론 이제 초전도체가 들어가는데 이게 온도가 낮아야지만 되기 때문에 액체 질소라고 하는 걸 넣어야 돼. 진공층으로 만드는 거는 이건 이제 단열 효과를 위해서 진공층으로 만드는 거고, 액체 질소가 마이너스 196도씨 정도가 되거든요. 그거를 유지를 해야 돼. 온도, 저온을. 그런 단점이 있긴 하죠. 전력 손실이 없는 건 좋지만. 그래서 지금 초전도체의 한계는 임계 온도보다는 낮아야 되는데, 그거를 유지하는 데도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계 온도를 높이는,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온도를 높이는 그런 연구를 하는 거죠. 초전도체인데 뭐 상온에서 초전도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뭐 되게 좋은 거죠. 대박이 나는 거죠, 진짜로. 뭐 얼마 전에 상온에서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거를 뭐 어느 연구진이 만들었다. 뭐 이렇게 과학동화나 뉴스에 나오던데. 근데 온도는 상온인데 압력이 엄청 높더라고요. 압력이 엄청 높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하여튼 그것도 이제 단점이 있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거를 이제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102쪽에 그래핀이라고 하는 신소재가 있습니다. 그래핀은 흑연에서부터 얻어내는 신소재예요. 흑연에서부터. 흑연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 판상 구조가 되게 여러 겹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흑연은 이 전자가 잘 통해요. 전자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이제 비금속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2004년에 이 사람들은 노벨상 탔는데, 투명 테이프 있잖아요. 스카치 테이프. 그 스카치 테이프로 붙였다 뗐다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흑연은 이제 뭐 연필심 같은 거죠. 그거 흑연을 놔두고 스카치 테이프로 붙였다 떼. 그럼 몇 겹이 떨어지겠지, 이렇게. 붙었다가. 그렇게 해서 한 겹만 있는 걸 얻어요. 한 겹만 있는 거를 그래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겹이 있으면 그래파이트고, 흑연은 그래파이트라고 합니다. 이건 그래핀이라고 합니다. 한 겹만 있으면. 그래서 이거 이제 신소재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얘는 되게 얇기 때문에 투명해요. 투명해. 빛이 통과합니다. 빛이 통과하는 그림이고, 전기가 잘 흐릅니다. 한 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되게 얇고 빛이 잘 투과를 하고, 높은 전기 전도성과 열 전도성이 있어요. 그래서 전자들이 잘 왔다 갔다 하고요. 열도 잘 전달이 됩니다. 이게 되게 강철보다 되게 강한 거야. 근데 이게 두께에 비해서 강한 거긴 하지. 이게 한 겹이라는 거는 원자 한 층이거든, 사실 따지고 보면. 원자 한 층으로 되어 있는 그런 얇은 두께에 비해서 강철이 만약에 저 똑같은 두께로 있다, 그거보다 200배 이상은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 엄청 강한 거죠. 신축성이 좋아 휘어지거나 구부러질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자전거 같은 거 막 저런 뭐 그래핀 소재나 아니면 이제 탄 소재로 만든 것들, 그래핀은 아니겠지만 자전거로 그래핀을 만들 일은 없는데, 하여튼 탄소 소재로 만든 것들이 되게 비싸고 막 가볍고 그래요. 막 몇 천만 원 하고 그래요, 자전거가. 그래핀의 이용, 전기 전도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태양전지 성능을 개선에 이용될 수 있다. 그런 걸 활용을 해서 이제 만드는 겁니다. 가볍고 강도가 높으므로 우주선 표면 코팅에 이용될 수 있다. 연구 중이다. 지금은 대부분 연구 중입니다, 사실. 신축성이 좋고 잘 구부러지는 디스플레이나 전자종이, 야간 투시형 콘택트 렌즈 이런 거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촘촘하고 규칙적인 육각형 모양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 바닷물을 담수로 만들어내는 필터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걸 필터로 만든다면은 이제 요 구멍 안으로 물 분자는 빠져나가는데, 뭐 소금 분자라든가 이거는 못 빠져나가게 하는 거죠. 소금 알갱이라든가 뭐 이런 애들은. 그럼 이제 담수용 필터로 사용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잘 하고 있고, 요즘 나오는 디스플레이에 그래핀이 사용된지는 모르겠어요. 요즘 휘어지는 디스플레이가 나오긴 하지만 뭐 그래핀이 사용됐다 그런 말은 못 들어봤는데, 하여튼 이런 거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만들 수 있고요. 바닷물을 담수로 걸러주는 필터로도 그래핀이 사용될 수 있다. 근데 한계 있습니다. 이게 대량 생산이 어렵다. 그러니까 얘가 뭐 이렇게 뭐 어쩌다가 뜯어내 가지고 테이프로 그거 조금 얻어내고 이런 거는 그렇게 의미가 있진 않아요. 연구용으로 의미가 있지만, 대량 생산하려면 이제 요거를 이렇게 길러내야 되거든요. 이렇게 결합을 쭉 시켜가지고 붙여내야 되거든요. 뭐 그런 기술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전류가 너무 잘 흐르기 때문에 반도체에 비해 성질 변화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전류가 너무 잘 흘러서. 그러니까 이게 우선 컴퓨터처럼 쓰려면은 전류가 흘렀다 안 흘렀다 해야 되는데, 이게 성질 변화는 시키기가 어렵다. 이게 전류가 너무 잘 흘러서 그런 겁니다.
이런 게 이제 그래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되게 많아요. 이런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래핀이 있고 탄소 나노튜브가 있고 플로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탄소로만 되어 있는 탄소 동소체인데, 일단 동소체라는 말은 같은 종류의 원소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 다 탄소로만 되어 있습니다. 탄소로만. 근데 입자 조성이나 배열이 달라서 성질과 모양이 다른 거를 동소체라고 해요. 그런 말을 씁니다. 동위원소랑은 좀 다르죠. 동위원소랑은 이건 아무튼 어떤 같은 종류의 원소로 되어 있지만 서로 다른 물질, 성질이 다른 물질을 동소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O2나 O3나 이런 거는 동소체 관계입니다. 동소체 관계. 왜냐하면 같은 원소로 되어 있지만, 이거 뭐 2개 붙은 거, 3개 붙은 거잖아요. 산소는 우리가 호흡하는데 필요한데, 오존이죠. 이건 오존. 오존은 호흡하는데 절대 쓸 수가 없어요. 이건 뭐 독가스 같은 거여서. 이거는 뭐 살균 작용 뭐 그런 게 있고요. 물론 자외선 흡수하는 건 있지만, 하여튼 같은 원소로 되어 있는데 성질이 다르고 그런 애들을 동소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말고 다이아몬드 이런 것도 흑연이나 다이아몬드도 이게 동소체예요. 예, 다. 예. 옛날에는 요 정도 동소체만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요렇게 생긴 애가 나오고 요런 애가 나오고 요런 애가 나오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그래핀을 연구하는 거죠. 이런 거 동소체라고 한다. 반도체. 자, 반도체는 많이 상용화가 됐죠, 실제로. 앞에 초전도체나 그래핀 같은 경우는 많이 연구 중인 게 많은 거고, 물론 이제 초전도체도 어느 정도 상용화가 됐지. 근데 반도체는 현대 첨단 과학을 이끈 신소재 중 하나로 규소를 이용한 반도체가 대표적입니다. 규소를 이용한 실리콘이죠, 실리콘. 자, 반도체는 도체와 절연체의 중간 정도 전기적인 성질을 갖고 있고요. 다른 물질을 첨가하여 온도를 조절하는 등 조건을 변화시켜도 도체처럼 활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게 순수 반도체라고 하는 게 있고, 이건 규소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불순물 반도체는 요런 인이나, 이거 인이죠, 인이나 붕소 뭐 요런 첨가물을 집어넣어요. 불순물이 있다라고 해서 뭐 나쁜 게 아니라 그런 걸 넣어서 성질을 개선을 하는 겁니다. 인이나 붕소와 같은 특정 원소를 소량 첨가하면 전기 전도성이 크게 증가를 합니다. 증가를 해요. 좀 더 증가를 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전기가 더 다를 수 있게. 이런 걸 불순물 반도체라고 합니다. 자, 규소만으로 되어 있으면은 전부 다 공유결합에 참여하고 있어요. 근데 뭐 이 중 일부들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 건데요. 규소만으로 되어 있으면 전부 다 공유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들이 잘 흘러가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반도체기니까 어느 정도 흘러가겠지만, 특정 불순물을 첨가하면, 봐봐, 인을 첨가한 애는 자유전자가 하나가 있어요. 여기 보이나? 자유전자. 자유전자가 이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인은 원자과 전자가 5개여서 화학결합을 이렇게 4개를 해요. 이렇게 다른 규소랑. 그다음 하나, 둘, 셋, 4개 하고 하나가 남잖아. 하나 남죠? 그래서 그 애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자유전자가. 붕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가 3개야, 3개. 3개여서 결합을 하나, 둘, 셋 하고 땡이야. 그래서 하나가 비죠? 근데 빈 것도 중요한데, 비면은 옆에서 이걸 채워요, 이렇게. 또 비죠? 그럼 또 채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거를 양공이라고 부릅니다, 양공. 아무튼 요러면 더 전기가 더 잘 통할 수가 있습니다. 인이나 붕소 이런 걸 첨가하면. 요게 다 반도체예요, 이게. LED 뭐 이런 게, 이것도 반도체 소자입니다. 반도체. LED도 반도체고, 트랜지스터,
뭐 이런 거 이제 초등생들 실험하다 보면 이런 거 많이 하는데, 트랜지스터. 그다음에 물론 이게 이런 거를 주로 우리가 반도체라고 하죠. 요렇게 요 직접 회로라고 해서 이런 걸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전기 소자를 이 반도체로 만든다. 여기 보시면, 자, 도체는 전류가 잘 흐르는 거고 전기 저항이 작아서 대부분의 금속과 흑연 뭐 이런 게 도체고요. 절연체는 전기 저항이 크기 때문에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는 거죠. 고무나 유리나 뭐 나무. 근데 반도체는 중간 정도. 그래서 얘네들은 조건을 변화시켜서 도체처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할 때만 전기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떤 신호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야지 어떤 뭐 010의 신호가 돼서 컴퓨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컴퓨터처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규소나 절마늄은 반도체 소자로 쓰입니다. 저런 원소는. 자, 뭐 이건 좀 딴 얘기인데, 이제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의 방향으로 강하게 자석이 되는 성질이 있는 애들은 강자성체고, 철, 니켈, 코발트. 그 다음에 상자성체는 약하게 자기적인 성질을 띠는 애들이고요. 반자성체는 아예 반대 방향으로 자기적 성질을 띠는 물질이 있습니다. 요거는 뭐 나중에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아무튼 도체, 절연체, 반도체 이렇게 있고, 자성체 중에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가 있고, 물론 강자성체를 이용해서 그 기록을 해요. 어떤 뭐 하드디스크라던가 이런 데 기록을 할 때 강자성체를 이용합니다. 나오지 않나? 원래 있었는데 빠졌네. 이 책에서는. 책 바뀌면서 빠졌구나, 강자성체가. 원래는 신소재에 있을 때 있었거든요, 이 강자성체. 아무튼 지금 우리는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배운 거고, 그거를 진짜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좀 뒤쪽에 나와요. 지금은 어느 정도 소개만 하고 있습니다. 액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액정. 리퀴드 크리스탈인데 액정. 액체와 고체의 성질을 이렇게 가지는 애예요. 얘가 가늘고 긴 분자가 규칙적으로 배열하고 있는 물질로 고체와 같이 결정이 있으나 흐를 수 있는 액체 성질도 있다. 뭐 흐르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이게 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막 이게 흘러가는 건 아니고 사실은. 하여튼 결정이면서 액체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액정 분자라고 합니다. 액정이라고 합니다. 그 액정을 이용해서 디스플레이를 만드는데, 그게 이제 LCD예요. LCD. 뭐 LCD 다 뭐 TV나 이런 거 LCD잖아요.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죠. 액정 디스플레이. 그래서 LCD는 전기를 흘려줬을 때 이게 형태가 변하면서 빛 에너지 나오는 양을 조절을 하는 거예요. 요 하나하나 소자에 뒤쪽에 뭐 이런 구조죠. 하여튼 액정은 뒤쪽에 백라이트가 있어요. 빛이 나옵니다. 백색 빛이. 빛이 나오는데 앞에 필터가 있어요. 필터가 여기 앞에 있나 뒤에 있나? 하여튼 이 필터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레드, 그린, 블루, RGB로 있죠.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셀인데, 그러면은 이 백색 빛 중에 레드를 통과하는 거는 빨간색 빛만 통과를 일단 하고요. 초록색 빛을 통과하고 파란색 빛을 통과하겠지. 근데 요 앞에 이게 구조가 복잡한데, 뭐 이렇게 평광판이 있어요. 평광판이 있어서 한쪽으로만 이렇게 편향된 빛들이 나와요. 이렇게. 근데 진짜 바로 이제 가장 바깥쪽에는 또 얘랑 수직으로 평광판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그냥 냅두면은 얘가 이렇게 온 애가 여기를 통과를 못해. 그냥 냅두면 이렇게 오다가 통과를 못해요. 원래
통과를 못 하는데 요 사이에 액정이 있는 거죠. 요 사이에 전기장을 걸어주면 이 액정 분자가 배열을 하면서 얘가 빛이 이렇게 오던 애가 액정 타고 오면서 이렇게 옆으로 가가지고 통과를 해요. 이렇게 복잡하죠.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LCD 요 사이에 액정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빛이 나오는 그 사이에.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LCD라고 하고, LCD는 사실 되게 예전부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손목시계라던가 이런 것도 다 액정이에요. 그 되게 예전부터 쓰이는 거야 사실. 이렇게 흑백으로 쓰이다가 뭐 컬러로 쓰이다가 요즘에는 좀 더 휴대폰에 쓰이는 거죠. 그래서 뭐 전자계산기라던가, 요즘 전자계산기도 잘 모를 것 같네요. 하여튼 요렇게 생긴 애들, 요런 것도 액정 분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소개하는 거는 초전도체라고 하는 게 있고, 초전도체는 전기저항이 특정 온도 이하로 떨어지면 전기저항이 0이 돼서 강력한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물질이고, 그러다 보면 강한 자기장을 만들 수가 있어서 엄청 센 자석 이런 거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핀은 육각형 배열로 되어 있죠. 탄소가 빛을 잘 투과하고 전기전도성 좋으며 강도가 높고 휘어지는 성질이 있다. 반도체는 도체와 절연체의 중간 정도 전기적 성질을 가지고 순수 규소에 의한 반도체도 있지만 거기에다가 특정 원소 첨가한 불순물 반도체를 이용해서 다른 여러가지 소자를 만들 수 있다. 액정은 고체와 같이 결정이나 흐를 수 있는 액체 성질도 가진다. 그래서 주로 영상 장치로 활용이 된다. 사실 우리 이제 평면 TV가 나온 지 몇 년 됐나? 20년 됐나? 하여튼 평면 TV가 나온 건 액정 디스플레이가 활발하게 되면서 평면 TV가 나온 겁니다. 이게 예전엔 다 이렇지 않았어요. 브라운관 TV라고 해서 이게 되게 뚱뚱했어요. 이렇게. 여기다 전자총을 쏴가지고, 전자총을 쏴야 되니까 이게 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전자를 맞으면 여기 반짝반짝 하면서 원래 빛이 나오는 건데, 요러다가 이제 디스플레이가 바뀐 거죠. 근데 사실 요즘에는 다시 또 여기에서 OLED로 이제 전환되고 있어요. 그거 소개는 없네. 예전 책에는 OLED도 소개가 있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105쪽.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 그러니까 자연의 어떤 형태를 모방을 합니다. 그러면 신소재를 만들 수가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힌트를 자연에서 많이 얻습니다. 생체 모방이라고 하는데 생명체의 행동이나 구조를 특성을 모방을 하는 겁니다. 그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벨크로 찍찍이라는 거고, 독고마리 열매를 이제 잘 보면 이렇게 끝이 갈고리처럼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열매 씨앗이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제 얘네가 이제 뭐 동물들 털 같은 데 붙어 가지고 이동을 해서 이제 거기서 떨어지면 이제 번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모방을 해서 요 끝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나일론 소재로 붙었다 뗐다 할 수가 있는 걸 만든 거죠. 자, 근데 이것도 처음에 이 사람이 이제 누구지? 하여튼 이 사람이 스웨덴 사람인가? 이 사람이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그렇게 성능이 좋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를 뭐 몇 년 고생하면서 이렇게 나일론으로 이제 소재를 바꾸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성능이 좋아지니까 이제 전 세계인들이 다 쓰게 되는, 엄청 부자가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면이나 뭐 이런 좀 다른 소재로 썼었는데 이렇게 나일론 소재를 바꾸면서 성능이 좋아지고, 특히 이제 군인들, 이때 뭐 2차 세계대전인가 하여튼 군인들이 옷 빨리 입고 벗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저런 소재가 좋죠. 막 단축 깨고 있고 뭐 이러기 힘드니까. 자, 그런 것들이 이제 홍합에 족사라고 하는 게 있어 가지고요. 홍합이
바닷물 속인데 이게 딱 붙어 있어요, 바위에 막. 예. 그래서 이 홍합의 족사는 파도가 쳐도 홍합이 바위에 잘 들러붙을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중 접착제 같은 거 만들 수 있다는 거고, 연잎을 잘 보면은 되게 오돌토돌한 게 되게 많거든요. 매끈한 게 아니라 오돌토돌하게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물방울이 잘 안 달라붙어요. 예. 그래서 그런 소재를 이용해서 방수처 같은 거, 예. 그런 이제 아이디어에서부터 방수처 만들 수가 있고, 박쥐는 이제 초음파로, 예, 물체를 식별하죠. 초음파로. 로봇 청소기도 여기 초음파가 나와서 어떤 물체가 있는지 식별해서 이제, 예, 부딪히지 않고 잘 장애물을 피해서 돌아다닌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도마뱀 부치라고 하는 애가 요게 유리판에 붙어 있는 거예요. 유리판에 지금. 예. 유리판에 붙어서 막 올라갑니다. 여기 맨 앞에 있던 애죠. 예. 얘죠. 예. 요게 되게 조그만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제가 빨판이 있는 게 아닌데, 예, 저거 이제 반데르바스 인력이라는 걸로 딱 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마뱀 부치 발바닥에 난 미세 선모들이 있어서 벽에 쉽게 붙었다 뗐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봇 손에 사용하는 접착 테이프를 만든다.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나비, 나비 옆에 있네요. 예. 혹등고래의 지느러미에는 돌기 구조가 있어서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헤엄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영상으로 본 것 같은데, 근데 혹등고래에 이런 돌기 구조를 이용해 가지고 뭐더라, 프로펠러 같은데 돌기 구조로 만들면은 진동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거 이제 서울대 어떤 생체 모방 하시는 분이 연구하는 거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거 얘기네. 그 교수님들 혹등고래 지느러미를 이용해서 이렇게 소음이 없는, 예, 그런 프로펠러 같은 거 만들고 그러던데요. 그 다음에 이제 모르포 나비는 색소가 아닌, 그러니까 모르포 나비가 파란색이야. 파란색인데 모르포 나비를 만약에 이렇게 나비를 날개를 뜯어서 보면 실제로는 파란색이 아니에요. 파란색이잖아요. 파란색인데 요게 보는 방향에 따라 색깔 바뀌어요. 요 사진은 잘 보이네. 여기 보면은 여기는 파란색인데 여기 좀 다르죠. 이게 색깔이 보는 방향에 따라서. 여기 그려져 이게, 그쵸? 보는 방향에 따라서 이게 빛이 되게 얇은 애들이 겹겹이 쌓여 있어 가지고 그런 겁니다. 색소 자체가 파란색이 아니라 어떤 격자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색깔을 이렇게 전반사하는 건데, 반사해내는 색깔이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 색깔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거를 모방하여 염색 없이 빛을 이용하여 색을 표현하는 천을 만든다. 모르포 나비를 이용한 천이 있습니다. 파란색 천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넘깁시다. 106쪽에 자, 요거는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고요. 원래 전기가 잘 흐르려면 원자가띠에 있던 어떤 전자들이 에너지가 높은 전도띠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럼 그 전도띠로 올라가면은 이제 전기가 잘 흐르는 거예요. 사실 자유전자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에너지가 이제 높아졌다라는 건 자유전자가 됐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요 띠 간격,
이 띠 간격이 좁을수록 전류가 잘 흐르는 거예요. 띠 간격이 높다라는 건 에너지 차이가 높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걸로 이제 전도띠가 될 수 있는, 전도띠로 올라갈 수 있는 전자들이 에너지를 많이 받아야 되니까, 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도띠가 겹쳐 있거나, 원자가띠라고 하는 건 전자가 있는 띠고요. 이거는 자유전자가 되는 띠야. 요런 애들은 작은 전압만 있어도 여기 겹쳐 있어서 전류가 잘 흐를 수가 있지만, 절연체는 이 띠 간격이 커서 자유전자가 잘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반도체는 이 띠 간격이 중간 정도 되는 거예요. 중간 정도. 뭐 그거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거고요. 어느 게 이제 도체고 반도체이냐. 근데 이건 그림만 잠깐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그 비소네요, 비소. 이런 애를 첨가를 해 놓으면 요 자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금방 전도띠로 올라가서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다라는 거고, 이 비소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양공이라는 게 있으면 원자가띠가 양공을 채워서 쉽게 또 이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양공이 있거나 자유전자가 있으면 전기 전도도가 높아진다. 그런 거고요. 여기까지 해야 되나? 디바이스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요건 나중에 이제 나오면 하겠습니다. 요건 이제 물리 1 시간에는 뭐 요런 거 주로 해야 되는데, 요거까지는 뭐 나중에 하고요. 관심 있는 친구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예제에 나온 거, 자, 원자가띠는 실제로 지금 전자가 있는 겁니다. 전자가 있는데 에너지가 가장 높은 전도띠랑 딱 붙어 있죠. 그럼 이러면은 전류가 금방금방 잘 흐르는 거지. 그럼 이건 도체죠, 도체. 근데 요거랑 두 개 비교하면 얘가 훨씬 넓죠. 이걸 띠 간격이라고 하는데, 띠 간격이 훨씬 넓어요. 요게 이제 부도체가 되는 거죠. 절연체가 되는 거죠. 부도체라고 해도 되고 절연체라고 해도 되고, 책에 절연체라고 나오니까 절연체라고 하죠. 절연체가 되는 거고, 요거는 반도체 정도가 되는 겁니다. 전기전도성을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 가가 제일 전기전도성 큰 거죠. 되시죠? 그 다음에 가와 같은 에너지띠 구조를 나타내는 물질 세 가지. 도체니까 뭐 금속들 있잖아요. 철이나 뭐 마그네슘, 밑에 써있는 거 마그네슘 써있네요. 흑연도 도체라는 거. 흑연은 탄소로 되어 있지만 도체입니다. 이게 왜 도체인지까지는 설명하진 않을게요. 아무튼 흑연은 도체이다. 자유전자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108에서 109쪽 한번 풀어봐 주십시오. 자, 해볼게요. 자, 1번. 기존의 재료보다 뛰어난 성질을 가지거나 기존의 재료에는 없는 새로운 성질을 가진 소재를 의미한다. 신소재죠. 이런 소재를 뭐라고 하나? 신소재죠, 신소재. 근데 물리적 성질을 변화시켜서 만들기도 한다. 근데 물리적 성질은 기억에 해당되는 거, 이런 거 다 물리적 성질 맞는데 다. 뭐 이런 거 다 물리적 성질입니다. 자, 밀도도 물리적 성질이고요. 자성도, 비열, 녹는 점 다 물리적 성질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 저항이 작아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 이건 도체죠, 도체. 근데 반대로 너무 커서 흐르지 않으면 뭐 절연체, 부도체라고 해도 되는데 절연체.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디귿이 반도체죠.
근데 최근에는 매우 낮은 온도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초전도체가 있는 초전도체. 트랜지스터, 태양전지 등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반도체는 디귿이네요. 디귿. 리을과 같은 물질이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온도를 임계 온도라고 합니다. 임계 온도. 그 다음에 얘는 뭐 얘가 신소재가 돼도 돼요. 그림은 보통은 요게 신소재인데 뭐 상관없지만 아무튼 그래 상관없습니다. 떠 있는데 이 신소재는 초전도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얘가 온도가 내려가다가 초전도 현상이 있는 전기저항이 0이 되는 온도를 임계온도라고 해요. 임계온도. 근데 그걸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현재 온도를 T와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신소재의 온도는 T보다 낮은 거예요. 지금 온도가 신소재 온도가 T보다 낮은 겁니다. 그래야지 이 초전도체 현상이 있는 거니까 요거 쓰면 되는 거고요. T보다 낮다 이렇게 쓰면 되고, 나와 같은 현상을 가지는 이유, 자기장,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전도체는 임계 온도 이하에서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는 그 효과를 마이스너 효과라고 해요. 마이스너 효과가 있어서 초전도체는 임계온도 이하에서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는 그런 성질이 있는데 그거를 마이스너 효과라고 합니다. 아무튼 초전도체는 임계온도 이하에서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쓰면 되죠. 그 다음에 4번에 요런 신소재는 그래핀이라고 합니다. 그래핀. 근데 무슨 원자들이 탄소죠. 탄소 원자들이 육각형 모형으로 배열되어 있다. 이 신소재 전기전도성 좋습니다. 강도가 높아 쉽게 휘어지지 않는다. 이게 강도가 높다라는 말 맞는데 쉽게 휘어지지 않는다는 틀려요. 쉽게 휘어집니다. 이게 한 겹이어서. 성능이 좋은 단열재로 이용될 수 있다. 이것도 아닌데, 왜냐하면 얘는 열전도성이 뛰어나요. 열전도성. 단열재로 사용되는 거는 아니죠. 그렇고요. 그 다음에 5번 극좋은 상태를 유지하는데 비용이 많이 되는 신소재는 초전도체고, 이거는 이제 그래핀 이야기죠. 대량 생산이 어렵고 전기적 성질을 변화시키기 어려운 거, 그래핀 이야기입니다. 자, 매우 얇고 투명하다. 그런 걸 이용한 거는 라입니다. 얇고 투명하기 때문에 이런 디스플레이 같은 거 만들 수가 있고요. 강도가 강하고 휘거나 구부릴 수 있다. 그것도 란데. 휘거나 구부릴 수 있다. 이것도 란데요. 이것도 라고요. 그 다음에 순수한 반도체의 특정 원소를 첨가하여 전기적 성질을 변화시킨다. 다죠, 다. 다. 반도체 말하는 거고, 특정한 온도 이하에서 강한 전류를 흐르게 하여 강한 자기장을 만들 수 있다. 가랑 나랑 마. 이거. 그 다음에 탄소 원자들이 결합한 형태가 다른 신소재들인데 이런 거를 동소체라고 하긴 합니다. 튜브 형태로 결합되어 있는 거 탄소 나노 튜브.
자, 축구공은 플러렌이라고 되어 있고요. 플러렌. 그 다음에 평면, 한층. 평면인데 한층. 그러면 그래핀. 그 다음에 나는 가의 어떤 점을 모방하여 만든 것인지 간단히 설명하세요. 예. 뭐라고 써야 될까요? 예. 끝이 휘어져 있어서 뭐 털에 잘 붙는 성질. 붙었다 떨어졌다 해야 되는데 뭐 쉽게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성질. 예. 쉽게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성질 뭐 이런 거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방수 처리된 옷감 괜찮지요. 예. 요거는 홍합의 족사를 모방한 거고 뭐 이거 괜찮죠, 그쵸? 기억 디귿 그러면 돼요. 약간 5분만 쉬었다가 할게요. 자, 이거 마저 할게요. 근데 여기 잠깐만 백호 쪽에 답안을 보니까 이게 이제 매우 얇고 투명하다에 아까 선생님이 라만 했는데 이거 봐도 되네요. 봐도 된다고 되어있네. 뭐 그럴 것 같고요. 예. 여기도 라 바로 되어있네. 라가 뭐 강도가 강하니까 어떤 필터가 이렇게 쉽게 찢어지면 안 되잖아요. 강도가 강하니까 필터 만드는데도 쓰일 것 같네. 여기 라바 둘 다 라바로 돼 있어가지고 좀 고치고. 다른 거는 괜찮은 것 같고요. 네. 자, 여기 정리하기에 칸 좀 채우면서 좀 복습한 다음에 할게요. 채워져 있나? 어디까지 한 것 같기도 한데. 네? 네, 신소재만 하면 되나요? 예. 승현이랑 민선 선생님이 영상을 좀 늦게 보냈어요. 오늘 아침에 보내가지고 오늘 좀 집에 가서 좀 앞에 좀 봐주세요. 미안해. 깜빡했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신소재 할게요. 자, 문명의 발전과 소재. 문명이 발전하면서 이제 신소재가 이제 또 크게 기여를 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기존 소재보다 더 뛰어난 성질을 가지는 거 신소재라고. 신소재. 그 다음에 이제 초전도체. 임계 온도 이하의 온도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그런 성질 갖는 물체를 이제 초전도체. 그 다음에 임계온도는 이제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온도가 되는 거 맞고요. 마이스너 효과라고 하는 거는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떠 있을 수 있습니다.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는 거고요. 그래서 강한 전류 흐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공명 장치나 자기 부상 열차 또는 핵융합 장치, 전류에 손실이 없다, 열이 발생하지 않아 손실되는 전력이 없다. 그거는 이제 송전선에 이용된다. 전류를 내보내는 송전선에 이용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하나의 층으로만 되어 있으면 그래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 층이 되게 여러 개가 있으면 흑연인데 거기서 한 층만 분리하면 그래핀이 되는 겁니다. 그래핀은 이제 강도가 강하고 휘어지거나 이럴 수가 있어서 투명 디스플레이에 쓰일 수 있고, 전기전도성이 좋다라고 하는 성질은 태양전지의 성능 개선하는 데 이용됩니다. 자, 구리에 순수한 규소에 불순물을 첨가했다. 이거는 이제 불순물 반도체죠. 불순물 반도체. 근데 이 불순물이 전자가 많은지 아니면 이제 양공이 생기는지에 따라서 또 사실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나눠지긴 합니다. 아무튼 통틀어서는 이제 불순물 반도체라고 쓰면 됩니다. 자, 생명체의 구조 이런 거는 이제 모방하는 거죠. 생체 모방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생체 모방.
특성 등을 모방해서 유용한 그런 뭐 발명품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여기를 아마 저번에 숙제 내줬는데 아무튼 여기 어디 푼데 있나요? 어디까지? 21번까지 숙제였어요. 숙제였는데 지금 해보시고요. 지금 27번까지 다 좀 해봐 주십시오. 1번부터. 앞에 잘 모르겠으면 선생님 충분히 좀 설명하면서 할 거니까 하여튼 뭐 모르는 거 빼고는 좀 해봐 주십시오. 자, 해봅시다. 자, 1번에 A와 B에 해당하는 원소. A는 이제 수소도 수소. 우주에 수소가 제일 많고요, 헬륨. 그 다음에 이제 지각에는 산소가 제일 많습니다.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 그래서 수소, 산소 쓰면 되고요. 1번. 그 다음에 자, 지각에 제일 많은 건 수소. 미안해요. 산소 미안해요. 산소. 생명체에 제일 많은 것도 산소인데 이유는 생명체에 물이 있잖아, 물. 근데 지각에 산소가 제일 많은 이유는 이제 규산염 광물 때문에 그렇고요. 규산염 광물에 산소가 많아서 그렇고, 생명체에 물이 많아서 그런데 그럼 수소가 제일 많아야 될 것 같지만 질량비입니다. 이게 지금 질량비이기 때문에 원래 물에서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는 1대8이죠. 1대8. 왜냐면 이제 두 개가 붙어 있어요. 수소가 원자량이 1인데 두 개가 붙어 있어요. 산소는 한 개 붙어 있지만 원자량이 16이야. 그래서 질량비가 1대8이죠. 그러니까 산소가 제일 많은 거죠. 수소가 제일 많은 게 아니라. 기억은 산소고, 자, 지각에 규소가 많은 것은 대부분 규산염 광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맞아요. 자, 생명체에 탄소가 많은 것은 화학 반응으로 생명체에서 탄소를 생성하기 때문이다. 생성하는 건 아니고요. 탄소가 화학 반응을 잘 해. 그래서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 수 있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탄소를 만드는 건 아니지. 탄소 화합물을 만드는 거지. 탄소를 만드는 건 아니죠. 그거는 이제 별 내부에서 하는 일이고. 답은 3번이고요. 지구와 생명체의 구성 성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지구와 생명체의 구성 원소는 기원이 다르다. 기원이 같죠. 기원은 이제 별 내부에서 만들어지거나 뭐 그런 기원은 같은 겁니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철은 별에서 생성된 것이다. 맞아요. 그 생명체를 구성하는 철이 있어요. 예, 니네 그 적혈구 이런데 헤모글로빈이랑 철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가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보다 많다. 원소 종류는 지구보다 많을 수는 없죠. 예. 어떤 뭐 물질의 종류가 많다. 뭐 이러면 모를까? 원소 종류가 많은 건 아니죠. 예. 지구에서 태어난 생명체이기 때문에 지구의 원소로 만드는 거지. 자, 이거는 이제 암석을 구성하는 광물의 비율이다. 92%가 규산염 광물. 규산염 광물이라고 해요. 규산염 광물이 맞고, 돌덩어리가 거의 다 규산염 광물입니다. 주요 구성 원소는 규소와 산소이고요. 기본 구조가 결합하는 방식에 따라 광물의 골격이 다양해진다. 맞아요. 뭐 독립형 구조냐, 아니면 뭐 사슬 구조냐, 단사슬 구조냐, 복사슬 구조냐, 이렇게 달라지죠. 요거 하나가 규산염 사면체인데 이렇게 따로 있는 건 독립형 구조가 되는 거고, 이런 거는 이제 단사슬 구조가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두 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사슬 구조가 되는 거고, 요거는 판상 구조예요. 판상 구조. 이건 망상 구조. 그래서 간은 다른 규산염 사면체와 산소 한 개를 공유한다. 간은 그런 거 없어요. 예, 공유하는 거 없어요. 얘는. 나는 규산염 사면체 하나가 독립적으로 이웃하는 사면체와 양이온과 결합한다. 이게 이제 가 이야기죠. 이게 가 이야기고, 단은 규산염 사면체가 양쪽의 산소를 공유하여 단일 사슬 모양으로 결합한다. 복사슬이죠. 예, 이것도 나 이야기예요. 나 이야기. 라는 규산염 사면체가 산소 두 개를 이제 공유한다. 세 개요, 세 개. 얇은 판상은 맞는데 세 개. 하나, 둘, 셋. 두 개는 얘 단사슬. 단사슬 두 개. 얘는 이제 두 개에서 세 개. 왜냐면 여기는 세 개고, 얘는 두 개고, 두 개에서 세 개. 얘는 세 개. 얘는 네 개. 산소 공유하는 수가 다릅니다. 많은 규산염 사면체가 4개의 산소를 모두 공유하여 입체 모양을 만든다. 맞죠? 5번. 가마의 결합 구조를 갖는 광물의 예를 옳게 짝지은 것은, 자, 가는 독립형 구조인데, 독립형 구조는 감남석이고, 이건 외울 수밖에 없죠. 사실 가는 독립형 구조인데 감남석. 그다음 나는 단사슬 구조인데 휘석. 다는 복사슬 구조인데 복사슬 구조가 각섬석. 자꾸 고치면서 이제 외우는 거죠. 고쳐보면서 답만 체크하지 마시고요, 고치면서 외우는 겁니다. 나는 흑음모가 맞고요. 마는 망상 구조인데 그런 거는 장석이나 아니면 석영, 이런 게 망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엔 외워야 됩니다. 외우시고요. 규산염 광물의 특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석영이 화학적 풍화에 강해요. 이렇게 망상 구조로 되어 있는 애들이 잘 안 떨어져요. 이런 거 맞는 겁니다. 희석은 기둥 모양의 결정에 보인다. 이거 맞아요. 이게 단사슬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기둥 모양으로 보입니다. 흑음모는 평면 구조로 얇게 쪼개진다. 맞습니다. 각섬석은 두 방향 쪼개짐이 발달한다. 각섬석은 두 방향 쪼개짐이 발달해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하지? 하여튼 두 방향 쪼개짐이 발달합니다. 얘는. 그러니까 이 쪼개짐이 발달 안 하는 애가 있긴 해요. 예. 쪼개지지 않고 깨지는 애는, 깨짐과 쪼개짐 다르거든요. 깨짐은 그냥 깨지는 거고, 쪼개짐은 일정한 방향으로 쪼개지는 거고. 깨짐이 발달하는 애는 감남석이나, 얘는 이제 독립형 구조이기 때문에 장석, 석영, 뭐 요런 애들은 깨짐이 발달합니다. 요런 애들 망상 구조고,
감남석은 규소에 대한 산소의 비율이 가장 낮다. 감남석은 공유하는 산소가 없거든요. 공유하는 산소가 없어요. 그러면은 규소 대 산소의 비율이 1대 4야. 그러니까 규소 하나 있을 때 산소가 4개가 있어요. 나머지는 근데 산소를 공유하기 때문에 산소의 비율이 좀 떨어져요. 이해하실까? 규소 하나에 얘는 산소가 4개가 붙어 있는데 가장 높은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산소를 공유하기 때문에 산소 수가 좀 줄어듭니다. 규소 하나당 산소 수가. 답은 5번이고 실력 문제로 조금 어려운 거죠. 지금 8번에 탄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모든 물질이 있는 원소이다. 맞아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는 탄소를 다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아니, 제가 잘못 읽었네. 미안해요. 구성하는 모든 물질에 있다라고 돼 있구나. 그게 아니라, 나는 이제 생명체 모두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탄소가 맞긴 하지만, 요건 틀렸네. 왜 그러냐면, 물 같은 경우에, 이거는 탄소가 없잖아요. 생명체를 구성하는데 탄소가 없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탄소 원자 1개는 최대 4개의 수소 원자 결합하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이게 최대 4개랑 결합했다, 그러면 이제 메테인이 되는 거긴 하죠. 이게 메테인이. 최대는 4개까지 결합할 수 있습니다. 탄소는 다른 탄소 원자와 결합하여 길이와 구조가 다양한 탄소 골격을 형성할 수 있다. 맞죠? 길이도 달라질 수 있고요. 다양한 탄소 골격 형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4번이고, 자, 9번에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소 화합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DNA 탄소 화합물 맞고요. 탄소가 수소와 산소 등과 이온 결합한다. 이게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야죠. 이온 결합이 아니라 공유 결합. 분자 크기에 제한이 있어 탄소 화합물의 종류는 몇 가지로 한정되어 있다. 아니에요. 예. 엄청 긴 것도 많고요. 엄청 많아요. 탄소 화합물은 막 3천만 가지 막 이렇게 됩니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 하나이다. 이게 쭉 이렇게 탄소 수소가 쭉 있잖아. 그러면 이게 물에 안 녹아요. 이게 탄소 수소가 이렇게 쭉 있으면 물에 안 녹아. 그리고 여기는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카복시산이라고 하는 카복시산. 이거를 지방산이라고, 지방산. 요런 구조를. 지방산이라고 하고, 요 끝에 부분은 이제 카복시산이라고 하긴 해요. 자, 사슬 모양의 탄소 골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슬 모양, 이런 거 사슬 모양이죠? 일렬로 쭉 연결된 거. 탄소는 각각 2개의 원자와 공결합한다. 2개는 아니고 4개죠. 하나, 둘, 셋, 넷. 4개. 탄소, 산소, 수소, 산소가 결합하여 형성된 탄소 화합물이다. 맞죠? 탄소, 수소, 산소. 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11번.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들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지질, 포도당, 단백질, DNA, 효소의 성분이다. 이런 건 이제 단백질이 뭐 그런 거긴 하고요. 효소는 단백질로 되어 있고요. 주요 에너지원이다. 뭐 이런 건 포도당에 해당하는 거고, 탄수화물 같은 거. 구성 원소로 탄소가 있다. 이게 맞아요. 세포막을 구성하는 거는 인지질과, 나중에 배울 텐데, 인지질과 단백질이고, 적은 양으로 생리기능 조절해 주는 게 뭐 그런 게 이제 뭐 효소 같은 건데, 뭐 요거는 특별히 뭐 이런 애들 호르몬이라던가 효소 이런 건데, 호르몬이나 효소 이런 애들은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아무튼 구성 원소가 탄소이다. 이게 공통점이고. 자, 문제 풀면서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
자, 물질의 성분비를 나타낸 것이다. 예. 제일 많은 거는 물이고. 그러니까 이게 원소가 아니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잖아, 물질. 원소였으면은 요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진 않죠. 산소가 많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이게 70%가 산소는 아니죠. 그러니까 문장을 항상 잘 읽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런 거는 이제 원소. 꽤 많네, 61%네. 아무튼 이거는 원소고,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물질. 물질 중에 제일 많은 거는 물이고, 그 다음 많은 게 이제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물 빼고 나머지 뭐 살가죽이나 뭐 이런 거, 뭐 근육이나 뭐 이런 건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상적이면 지질이 4% 있는 게 맞아요. 근데 비만이 되면 이게 더 높아지는 거고, 핵산은 이제 DNA나 RNA인데, 이게 또 생각보다 많더라고. 1.5%래. DNA, RNA가 1.5%래. 되게 많은 거죠. 기타는 뭐 뼈나 뭐 이런 것들, 뭐 무기염료라던가 뭐 이런 게 이제 6.5%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얘가 물이 탄소화합물이 아니죠. 물은 H2O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대부분 탄소화합물입니다. 뭐 뼈 이런 거 빼고는. 이거 틀렸고, 효소와 호르몬의 주성분이다. 아까 전에 위에 문제 풀 때 그런 얘기 한 거예요. 효소나 호르몬의 주성분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유전정보 저장과 전달에 관여하는 물질의 비율은, 얘가 뭔데? 얘가 핵산. 저장은 DNA, 전달은 RNA, 핵산, 그 니은 디귿 4번이죠. 자, 문제 풀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13번에 자, 녹말 무기염류 중성지방 중 하나인데 물에 녹지 않고 중성지방이에요. 중성지방. 유기용미에 잘 녹는다. 단위체는 포도당이다. 녹말. 포도당이 모여서 녹말되는 거. 생리기능 조절한다. 무기염류. 무기염류는 뭐 칼슘이나 뭐 이런 것들입니다. 칼륨, 칼슘 뭐 이런 애들. 기억 A와 B는 생명체 내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그러네요. A와 B. 자,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거 중성지방, 녹말, 뭐 탄수화물 그리고 단백질이 있죠. 자, B는 단위체의 배열 순서에 따라 종류가 달라진다. 맞습니다가 아니네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 녹말이라고 돼 있으니까 아닐 수도 있겠네. 미안해. 녹말이라고 딱 찝어져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 단위체가 포도당인데 얘가 배열 방식이라고 표현해야겠네요. 하여튼 배열 방식이 다르면 녹말이 되기도 하고 셀룰로스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식물이 포도당을 만들어. 근데 그 포도당으로 녹말로 만들 수도 있고요. 식물의 몸체가 되는 셀룰로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니네 지금은. 그러니까 단위체 배열 순서에 따라 종류가 달라지는 거는 이런 건 이제 뭐 단백질이라던가 뭐 이런 애들이 그런 거고, 얘는 아니네. C는 호르몬의 주성분이다. 호르몬은 단백질로 돼 있어요. 단백질. 호르몬 단백질로 돼 있고, 생리기능 조절한다. 이거는 호르몬이 맞긴 해. 근데 이제 문제를 잘 보시면 얘네는 녹말, 무기염류, 중성지방 중 하나다라고 돼 있으니까 호르몬은 아닌 거죠. 그쵸? 1번이 답이네. 그 다음에 14번에 단위체가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뭐야 이게? 단백질. 단위체의 배열 순서에 따라 다양한 입체 구조가 형성된다. 맞고요. 물질 X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서 있는 대로 골라라. 단백질이고, 단위체 아미노산이고, 구성 원소에 질소가 포함되어 있고, 단백질은 탄소, 수소, 산소, 질소로 되어 있죠. 때에 따라서 이제 황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자, 넘기겠습니다. 15번.
자, 이게 그림 보고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RNA지, 이게 RNA. 요건 단백질, 아미노산들이 막 꼬여있는 단백질이고, 요거 하나하나가 포도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건 글리코젠이라고 돼 있으니까, 글리코젠이다. 그래서 가의 단위체는 뭐라고 해야 돼, 이게? 뉴클레오타이드. 자꾸 이제 어려운 용어일수록 자꾸 써먹어야지. 뉴클레오타이드고요. 나와 다의 구성원소로 질소가 있다. 있어요. 근데 다에는 질소가 없어요. 다에는. 응? 왜냐하면 글리코젠은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탄소, 수소, 산소로만 되어 있습니다. 단위체 종류가 많은 것은 나이다. 나가 많네요. 나가. 나는 단위체 아미노산이 20가지가 있고, RNA 단위체는 4가지죠. 4가지. 4가지인데 A, 아데닌, T 대신에 U입니다. 유라실, 사이토신, 구아닌, 이렇게 4가지 있어요. 글리코젠은 포도당만 있는 거기 때문에 한 가지라고 보셔야죠. 단위체가. 나의 단위체는 당, 인산, 염기로 구성되어 있다. 요거는 이제 가 이야기, 가. 당, 인산, 염기는. 다는 펩타이드 결합 아니에요. 그냥 펩타이드 결합은 나 이야기, 나 이야기. 펩타이드 결합은 단백질 결합입니다. 됐지요? 그 다음에 16번 단백질의 형성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쭉 이렇게 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가에서 나로 될 때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된다. 맞아요. 그렇죠? 나의 단위체의 배열이 달라지면 다의 입체 구조가 변할 수 있다. 맞아요. 다의 열을 가해도 다의 기능은 변하지 않는다. 열가하면은 이게 단백질 구조가 바뀌면서 기능이 바뀝니다. 3번이 답이고요. 17번에 요게 어떤 그림이죠? 얘가 아미노산 그림입니다. 아미노산. 요 R은 요게 이제 20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어떤 그림? 뉴클레오타이드. 뭐 요거는 이제 뭐 DNA면은 4가지고 RNA면 4가지인데 뭐 통 털어서는 5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염기가 A, T, G, C, U 뭐 이렇게 총 5가지가 있을 수 있죠. 가는 모두 4종류가 있다. 아니고 가의 배열 순서에 유전 정보가 저장된다. 맞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전 정보에 따라서 가의 배열 순서가 결정된다. 뭐 요러면 맞는데 요거는 나에 대한 말이다. 뉴클레오타이드의 배열 순서에 따라서 유전 정보가 전달되는 거예요. 저장되는 거예요. 나는 두 단위체의 인산과 당이 결합하여 고분자 화합물을 이룬다. 이게 맞는데 인산당 이게 뼈대를 이루는 거예요. 인산당 결합이 뼈대를 이루고 거기에 염기가 붙어 있죠. 근데 그 염기가 정보가 되는 겁니다. 그 염기 순서가. 답은 2번. 어렵죠. 여기 심화를 하면서 좀 어려울 겁니다. DNA 구조인데요. 염기 서열에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다. 이런 말이 맞고. 근데 이게 DNA이기 때문에 U는 빼야 돼요. 4종류로 가셔야 돼요. DNA니까. U는 RNA에 붙어 있는 거예요. 티민 대신에, 타이민 대신에. 그 다음에 2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사슬 안쪽에 인산과 당이 결합되어 있다. 아니에요. 사슬의 바깥쪽에, 인산당은 바깥쪽. 안쪽은 뭐야? 염기. 안쪽에 있는 애들은 염기라고 해요. 염기. 1번. 용어들이 이게 생소하기 때문에 문제 풀면서 뭔 소리 하나 자꾸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1번. 자. 이중 나선의 2가닥의 염기 조성 비율이다. 아이고 어려울 수 있는데 근데 이 염기 조성 비율이
A랑 T랑 짝이고 G랑 C랑 짝이야. 그래서 요게 서로 상보적인 결합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가닥에 A가 23이면 T가 두 번째 가닥에 T가 AT 짝. 첫 번째 가닥에 A가 23%가 있잖아. 그럼 두 번째 가닥에 타이밍이 23% 있는 거야. 그럼 여기 T가 여기 20이죠. TA 20 맞아요?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20 G의 C가 여기 30 C의 G 27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이거를 이제 이 비율을 알아내서 사실 이제 연구를 할 때는 이 비율이 요런 입과 서로 짝이구나 이렇게 안 거예요. 비율이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이 비율이 이렇게 왜 맞지? 이렇게 AT랑 GC랑 얘네가 서로 짝을 지고 있구나 이렇게 거꾸로 안 거지 사실은. 자, DNA, RNA에 대한 설명 옳은 거. DNA에 D잖아, D는 디옥시리보스가 있어야 돼. 디옥시리보스. DNA는 이중나선 구조. 이중나선. DNA에 유라실 없고 타이민 있어요. 타이민. RNA 염기 4종류 이건 맞죠? 네. A, U, G, C 4종류. RNA에 아데닌은 항상 유라실과 상부적으로 결합한다. 이게 DNA 뭐 하여튼 요거는 이제 말이 안 돼 이건. 왜냐면 RNA는 한 가닥이기 때문에 단일 가닥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네. 단일 가닥이어서. 21번 단백질과 DN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단백질과 DNA는 구성 원소로 탄소, 수소, 산소, 질소를 포함한다. 괜찮은데? 예. 맞아요. DNA에도 질소 있거든요. 염기에 질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은요, 탄소, 수소, 산소, 질소에 황이 들어가긴 하는데, DNA는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인이 꼭 들어가. 인이 들어갑니다. 황도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있나? 황은 없네. 인이 꼭 들어갑니다. 인. 단백질 단위체 배열 순서는 DNA 유전 정보에 의해 결정된다. 이게 맞죠? DNA의 입체 구조는 단위체 배열 순서에 따라 달라진다. 아니에요. DNA는 뭐 이거는 요거는 RNA에 대한은 이럴 수 있는데 DNA는 그냥 이중 나선 구조야. 그게 아니야. 기억력 3번. 자, 문제 많네요. 22번. 자, 돌을 소재로 하다가 청동기 문명이 나왔고 철기 문명이 나오면서 농업 생산량이 크게 발전하였다. 신소재는 인류 삶을 크게 발전시키는 거 맞습니다. 철기 시대 이후 신소재 개발은 멈춘 상태이다. 아니고 인류가 사용했던 소재에 따라 문명 발전 단계를 구별할 수 있죠. 4번이 답이고요. 자, 23번에 자, 오늘 많이 한 거죠. 초전도체, 흑연의 한층, 그래핀, 순수한 귀속, 뭐 불순물 반도체이긴 한데 반도체. 가를 이용하여 에너지 손실이 없이 강한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거 맞죠? 나의 강도가 높아 잘 휘어지지 않는다. 아니야. 강도는 높은데 잘 휘어진다. 그거 좋은 거죠. 강도 높은데 잘 휘어집니다. 순수한 규소에 비해 전기 전도성 크다. 이거 맞아요. 기억지금 3번이고요. 24번. 자, 이 신소재는 초전도체가 맞고요. 자, 가에서 신소재의 온도는 T 이하이다. 맞아요.
가에서 신소재는 외부 자기장 밀어낸다.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둥둥 떠 있는 거는 외부 자기장 밀어내는 거예요. 25번에 그래핀이네요. 열을 차단한다. 아닙니다. 열을 잘 전도를 합니다. 전도. 탄소만으로 되어 있고 이런 거 맞고요. 예. 맞습니다. 예. 1번. 자, 이거는 순수 반도체, 이거는 이제 불순물 반도체. 옳지 않은 거. 직접 회로는 이제 뭘 많이 쌓아놨다 뭐 이런 소리예요. 직접이라고 하는 거는 그 되게 작은 거 안에 되게 많은 뭐 트랜지스터나 이런 게 왕창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직접 회로라는 거. 직접 회로라고 해요. 이게 발음이 어렵네. 이게 쌓아놨다라는 거죠. 태양전지 반도체 사용하는 거 맞습니다. 트랜지스터도 반도체 사용하고 발광 다이오드 반도체 사용해. 이건 뭐 사용해? 이거는 초전도체 사용. 초전도체. 됐지요? 그 다음에 27번에 독고마리 열매 모습이다. 벨크로 테이프의 모습이다. 가는 벨크로인 거 아시죠? 그거 아니구나. 연립 표면의 특성을 이용한 유리 코팅제 괜찮죠? 유리에 물방울이나 뭐 먼지 같은 거 뭐 이렇게 있으면 안 좋지. 이거 괜찮네요. 예. 홍합 족사를 이용한 수중 접착제. 이거는 아니죠. 이건 신소재고. 이것도 이거랑은 이건 생체 모방이잖아, 그쵸? 생체 모방하고 관련 없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거 한 거는 생체 모방이다. 생체 모방. 생체 모방 기술입니다. 이게 선생님이 좀 전략을 좀 바꾸려고, 원래는 우리 2월까지 해서 이거 하이탑 전 과정을 다 끝내는 걸로 좀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냥 1권만 좀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뭐 여기 지금 있는 니네들은 거의 다 이제 부천의 일반 고등학교를 지금 진학하는데,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굳이 막 순서를 바꾸지는 않더라고요. 어떤 학교는 예전에는 선생님이 그렇게 한 거는, 어떤 학교는 뭐 1학기인데 막 2학기 부분 하고 막 이런 학교 있었는데, 올해 1학년들 해보니까 다 대부분 순서대로 나가고 있고 진도를. 그래서 1학기 부분에만 좀 집중하려고 해요. 그게 효과적이긴 하더라고요. 2학기 거를 지금 하면은 나중에 2학기 때 가보니까 잘 모르더라고. 결국은 잘 몰라서 1학기 부분에만 좀 집중할 거고, 1권만 좀 집중할 거고, 대부분은 안 바뀌더라고요. 이 부천고등학교, 부천에 있는 학교들이. 그래서 여기 뭐 통합사고력 문제나, 우리가 실력 문제까지만 했었는데 통합사고력 문제나 나중에 뭐 수능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뭐 논술형 문제 뭐 이런 것도 다 할 생각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리고 문제들을 보면, 고등학교 문제를 보면은 이제 서술형 문제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통합사고력 문제 풀면서 서술형 문제를 좀 쓰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탑 책이 이게 내가 봤을 땐 좋은 책입니다. 이제 고등학생들은 사실 하이탑 잘 안 보거든요. 문제 풀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는 방학 동안에 하이탑을 꼼꼼히 보고, 여기 뭐 수능형 문제, 뭐 사고력 문제,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 우리가 여기까지 하면은 거의 1학기의 중간고사까지는 거의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앞에 다음 주부터는 좀 돌아가서 여기 좀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요반은 어찌됐건 뭐 100점을 노리는 겁니다. 100점 맞기 쉽진 않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100점을 좀 노리면서 좀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네. 그만할게요. 숙제는 없어요. 수고하셨습니다.